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해 9월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인문 분야에 해당하는 철학 지문 가지고 와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의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입니다.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는 독특한 방식으로 선물을 주는 포틀레치라는 관습이 있다. 행사를 연 마을의 수장은 자신이 쌓아온 재물을 초대받은 다른 마을의 수장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기도 하고 심지어 그것을 파괴하기도 한다. 손님들은 선물을 받고 자기 마을로 돌아와 복수를 맹세하는데 복수의 방법이란 그동안 선물을 준 사람들에게 담례 포틀레치를 열어 자기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자, 포틀리치라는 관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포틀리치에 초대받은 다른 부족은 더 많은 답례를 준비를 해서 복수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기 인류학자들은 이러한 포틀리치라는 관습을 자신의 재산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주는 일반적인 증여로 파악하고 위신을 얻기 위해 재산을 탕진하는 비합리적인 생활 양식으로 이해하였다. 자, 하지만으로 이어지고 있죠. 모스와 레비스트로스 같은 후대 인류학자들은 포틀레치를 호혜적 교환 행위로 바라보았다. 자,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호혜적 교환이란 일반적인 경제적 교역, 즉 사물의 가격을 측정하여 같은 값으로 교환하는 행위와는 달리 돌려받을 대가나 시기를 분명하게 정하지 않고 사물을 교환하는 방식을 말한다. 호혜적 교환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고요. 모스는 포틀레치가 자발성을 띤 증여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교환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의무적으로 답례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선물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모스는 이러한 포틀레치가 집단 간의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네, 지금 이 문단으로 30번 문항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초기 인류학자들은 이 포틀리치라는 관습을 일반적인 증여로 파악했다라는 설명이 선지 3번에 있죠. 일반적인 증여는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행위이다. 자신의 재산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주는 일반적인 증여라고 했으니까 3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지우겠습니다. 다음, 위신을 얻기 위해 재산을 상징하는 비합리적인 생활 양식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은 2번을 보시겠습니다. 초기 인류학자들은 포틀리치를 위신을 얻기 위해 재산을 상징하는 비합리적인 행위로 보았다. 네, 그대로 똑같이 설명하고 있죠. 역시나 2번은 적절한 설명이었고요. 자, 다음 이에 반해 하지만 모스와 레비스트로스 같은 후대 인류학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포틀레치를 호혜적인 행위로 보았다라고 했는데요. 이 호의적인 교환 행위는 일반적인 경제적 교육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제적 교육은 사물의 가격을 측정해서 같은 값으로 교환하는 행위라는 설명이 부연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 4번을 보시면 일반적인 경제적 교육이 가치를 같은 값으로 교환한다는 점에서 포틀리치와 차이가 있다. 네,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시 정답이 아니었고요.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포틀리치가 집단 간의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이런 설명이 1번 선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도 적절한 설명이었고요. 자, 5번을 보시겠습니다. 후대 인류학자들은 포틀리치를 선물을 받은 사람이 답례의 시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호혜적인 행위이다 라고 하였는데요. 네, 포틀리치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 의무적으로 답례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시행 여부는 의무적으로 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잘못된 설명은 5번에 있었네요. 자, 이어지는 문단입니다. 레비스트로스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포틀레치에 나타나는 호혜적 교환을 사회가 성립되는 원리로 제시하였다. 폐쇄적인 집단은 환경의 변화나 주변의 침략에 쉽게 무너질 수 있으므로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 교환을 하며 다른 집단과 사회적 유대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포틀레치와 같이 상대방에게 선물을 주는 행위가 상대방에게 부채감을 주고 이 부채감이 다시 선물을 주는 행위로 이어지게 만들어 결국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자, 교환을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이 부채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 포틀리치의 이야기와 다른
또 다른 측면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집단과 동맹을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집단과 결혼을 하는 것이므로 레비스트로스는 교환을 위해 친족 간의 결혼 금지가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그는 친족 간의 결혼 금지로 인해 우리 부족의 사람이 다른 부족으로 넘어가고 새로운 사람이 우리 부족에 들어오는 호의적 관계가 형성되었으며, 자, 레비스트로스가 지금 이 포틀레치 말고도 호의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 친족 간의 결혼 금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족 간의 호의적 교환이 가능해져 사회적 공동체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친족 간의 결혼 금지라는 규칙을 바탕으로 공동체에 필요한 다른 규칙들이 형성됨으로써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문명 상태로 접어들게 되었다고 말한다. 지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31번 문항 해결해 볼까요? 기억, 아까 친족 간의 결혼 금지였습니다. 기억에 대한 레비스트로스의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번에는 바른 설명을 찾으시면 되고요. 먼저 1번, 다른 부족과의 결혼을 유도하여 부족 간의 동맹을 약화시키는 규칙이다. 자, 친족 간의 이 결혼은 동맹을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설명은 약화시킨다는 설명이 잘못됐고요. 2번, 인류의 보편적인 현상이 아닌 인간의 본성에 의해 개별적으로 형성된 규칙이다 라고 하였는데요. 친족 간의 결혼 금지는 다른 집단과의 사회적 유대를 위해서 마련된 공동체에 필요한 규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형성된 규칙이라는 설명은 잘못되어 있고요. 자, 다음 3번. 사람을 받아들인 부족은 부채감을 덜게 하고 보낸 부족은 부채감을 갖게 하는 규칙이다. 이 부채감에 대한 설명은 이 포틀레치에서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과는 상관이 없었고요. 자, 다음 4번. 인간이 자연 상태를 벗어나 문명 상태로 발전한 상황에서 사회적 구조에 의해 성립된 규칙이다. 라는 설명은 지금 인과관계가 잘못되어 있죠. 공동체에 필요한 규칙을 마련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문명 상태로 접어들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죠. 규칙이 먼저 생겨나고 이렇게 사회가 발전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 5번 보시겠습니다. 다른 집단과 동맹을 맺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 효의적 교환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규칙이다. 네. 우리 부족 사람이 다른 부족으로 넘어가고 새로운 사람이 우리 부족에 들어오는 호의적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설명은 5번에 있었습니다. 자, 한 문항만 더 보시겠습니다. 이처럼 레비스트로스는 포틀리치를 교환의 구조나 사회규칙이라는 체계의 틀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자, 교환 구조, 사회규칙 이런 틀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인류의 보편적인 현상인 친족 간의 결혼 금지와 같은 결혼 제도도 인간의 본성이 아닌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이다. 자, 결혼 제도도 역시 사회적 유대관계 속에서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인간을 비롯한 대상의 의미나 본질은 하나의 개체로서가 아니라 전체 안에서 다른 것들과 맺는 관계 때문에 결정된다는 관점을 구조주의라 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인간은 결단의 주체가 아니며 인간의 특성과 정체성은 인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그가 속한 사회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이 문단의 핵심은 레비스트로의 관점이 구조주의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조주의는 이 대상의 의미나 본질이 개체로서가 아니고 전체 안에서 이루어진다. 개체보다는 전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인간도 역시나 결단의 주체가 아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사회 구조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구조주의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는 인간은 어떤 고립된 개인으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사회구조가 인간을 만들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하려면 인간의 구체적인 행동보다는 그 인간이 속한 사회구조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자, 사회구조가 인간을 만들어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단을 토대로 32번 해결하겠습니다. 32번에서는 방금 설명했던 구조주의와 보기의 사상을 비교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자, 보기에서는 어떤 사상이 나와 있는지 볼까요? 전통 철학에서는 인간이 선천적인 원리에 의해 미리 규정된 특성과 본질을 갖는다고 보았다. 자, 전통은요, 선천적인
특성과 본질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특성과 본질을 이 세계에서 충실하게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존주의에서는 인간은 결단의 주체이며 자신의 특성과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로운 의식과 권리가 있고 스스로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았다. 따라서 실존주의에서는 인간을 하나의 현상이자 개별적인 존재로 보고 인간의 구체적인 행동에 관심을 두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보기에서 제시된 설명은요. 실존주의에 대한 이야기고요. 실존주의에서는 의사결정도 인간이 스스로 하고요. 결단의 주체에 있고요. 결정의 책임도 지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존재다. 그래서 인간의 구체적 행동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지 1번 보실까요? 구조주의와 실존주의에서는 모두 인간을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는 결단의 주체로 보고 있군. 이게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이었는데 지금 둘 다 모두 인간을 결정에 책임을 지는 주체다고 했는데 자, 조금 전에 구조주의에서는요. 인간은 결단의 주체가 아니며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주의와 실존주의는 정반대의 입장이어서 1번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으로 정답은 바로 1번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선지도 확인하겠습니다. 구조주의에서는 실존주의와 달리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다.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죠. 2번 적절하고요. 실존주의에서는 구조주의와 달리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구체적인 행동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구조주의는 인간의 행동보다는 사회 구조를 살펴야 한다고 했고요. 실존주의는 구체적인 행동에 관심을 두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역시 맞는 설명이고요. 전통 철학에서는 구조주의와 달리 인간에게는 충실하게 실현해야 할 본질이 미리 규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지금 전통 철학에서는 선천적인 원리에 의해서 특성과 본질이 정해져 있다라고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역시나 적절한 설명이었고요. 구조주의에서는 전통 철학과 달리 인간의 특성은 집단 안에서 다른 것들과 맺는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구조주의의 핵심 개념이죠. 대상의 의미가 전체 안에서 다른 것들과 맺은 관계 때문에 결정된다라는 관점이 구조주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설명 역시 적절합니다. 잘못된 설명은 1번에 있었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